안녕하세요. 2023년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맡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수경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면으로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다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공모 개요, 지속 사업에 대한 안내, 2023년 공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성장형과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구분을 간단하게 표로 안내를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다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파트너분들께서는 미리 좀 많이들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하나의 형태로 추진되었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2021년도 공모 다각화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파트너의 조직 규모, 사업 수행 역량, 전문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인데요. 간략하게 사업 형태, 공모 형태별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기관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연간 최대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가능하며 사업 최대 기간은 2년간 수행이 가능하십니다. 지속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실 때는 최대 6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네트워크 형성에 좀 장점이 있고 현지 풀뿌리와 직접적으로 좀 연계되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최대 연간 3억에서 5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 기간은 3년 정도 수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속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실 때는 최대 9년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간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수행 실적이 1회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협력 프로그램,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행 실적이 한 개 이상 있으시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공모 설명회를 진행했던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연간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연도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 지속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실 때는 최대 1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세 가지 형태의 공모 플랫폼 다각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공모 설명회에서 안내드릴 사업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과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시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간이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1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1개만 지원이 가능하심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 형태별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공모의 시작은 사업 수행 연도의 1년 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N-1년도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가 되는 전략형 파트너십과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은 22년도에 23년도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N년도에는 전년도 공모 실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되는 연도입니다. 물론 이제 전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형 사업의 첫 번째 시행연도는 21년이었고 올해 두 번째로 3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제한형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개발 수요와 현지 사무소의 니즈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가 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공모 개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3년도 공모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년도에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기존의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던 공모 플랫폼을 세 가지 형태로 맞춤형으로 다각화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약 1년 정도 수행해 봤는데요. 기존에 개선되었던 공모 플랫폼을 금년도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체계를 잡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선 사항의 큰 틀은 유지하되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23년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의 주요 과제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민간협력 분야의 과학기술 및 ICT의 확대, ODA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올해 공모 추진 반영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과학기술 및 ICT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이 분야의 사업을 확대를 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채용의 확대를 위해서 심사 기준표를 개선하였는데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있는 4대 전략 중에서 포용적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이 전략을 또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전략 안에 있는 취약국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혁신적 ODA 안에 있는 민간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 정부 시민사회 협력을 공고화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정책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네 가지 과제 중에서 효과적인 국제개발 협력 이행에 개도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ESG 경영 강화와 코이카 중장기 전략에 따라서 글로벌 사회적 가치, ESG와 연계되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DG 달성을 위해 근본 공모 시에는 ESG 마커를 명확하게 정의 및 제공을 하였고 이 통계 마커에 관련된 ESG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ESG 7개 마크는 OECD 다크 통계 마커 중에서 ESG와 연계된 첫 번째 환경,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성평등, 참여적 개발 및 굿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이며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동마커와 연계되는 내용을 사업의 기획을 하시면서 아웃컴 성과 지표라던가 사업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으로 인해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국내 정부 정책과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현지 CSO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공모에는 현지 CSO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방연될 수 있도록 예산서 내에 지원 방안과 예산 비율 퍼센트를 조금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도 공모에는 성과 중심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를 강화하는 성과 중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선에 PDM의 성과 지표에 명확한 기초성과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입형의 경우에는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현지 지역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가점을 또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도 유지되었던 방향성인데요. 융합사업의 발굴과 ODA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 시에 이해관계자 및 유사사업 분석을 통해 정부, ODA 및 타 민간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기획 단계에서 조금 구분하고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제도 개선 사항이기도 한데요. 장애 목적 사업에 대한 매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되는 공모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공모 목적은 국민과 함께 참여하는 OD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비영리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현지 지역사회와 또 민생을 위해서 밀착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가 된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및 연구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후에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번에 조금 참여 기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개의 형태였던 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3가지 형태의 기업관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생활협동조합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추진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와 코이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동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기준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의 비율은 8대2가 기본입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코이카 분담금을 5억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간 분담금 1억 원을 상한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지방 소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파트너 기관과 장애 당사자 단체, 장애 목적 사업에 제안하는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9대1로 완화가 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공모 접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2달간 접수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6일이고 기한은 자정까지입니다. 다만 마감일 6시 이후에는 접수에 대한 응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라던가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질의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8월 16일 마지막 날인 마감 6시 이전까지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 호이카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방안은 코피스 파트너 협업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추후에 좀 참고로 보셔도 될 텐데요. 참여 제한 사유가 기간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표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제안서 사업이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 민간 기업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인 경우 등 참여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제안 사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제한 개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건까지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시며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별 최대 2건까지 제안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신규 파트너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신규 파트너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IBS, CTS, IP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인도적 지원 협력 프로그램,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파트너, 즉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한 가능한 기간 중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선정된 기간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에 연간 1개 사업만 제한 가능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사업 제한 건수에서 1개가 추가로 더 지원 가능하십니다. 다음 사업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최대 36개월, 3년간 지원이 가능하시며 진입형 사업은 최대 24개월, 2년간 사업 기간을 제한 가능하십니다. 사업의 착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수행 당해년도 23년도 1분기 내에 착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형태별로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단체에는 5억 원이 지원 가능하시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2개년과 3개년 사업에는 각 연도를 이제 곱해 주시면 되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원, 2개년 사업에는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분담금 매칭 비율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대2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 소재 파트너 기관과 장애 당사자 단체가 제안하는 사업에 한하여 매칭 비율을 9대1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파트너 기관과 장애 당사자 단체의 경우에는 요건 달성 내역, 설립 허가증, 등록증, 임원 및 회원명부,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안서 제출 서류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며 코피스 제안서 등록 및 제출 시에 기간 정보란에서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선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국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OECD 다크 수원글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외교부 고시, 적색, 철수 권고 지역과 흑색, 여행 금지 지역 대상 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적색과 흑색으로 경보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면 안내드립니다. 컨소시엄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각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들은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회연대 경제 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비영리 파트너가 민간 협력 사업 실적이 1회가 있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컨소시엄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분담금 상한액 컨소시엄 사업의 코이카 분담금은 각 기관의 코이카 분담금 상한의 합계의 70% 규모까지 상한이 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은 신규사업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규사업 절차와는 조금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횟수가 무관하게 최대 9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시며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최대 6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매칭 비율의 완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시민사회의 생태계 모금이 후원이 감소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참여 양극화 심화에 따라서 지방 소재 파트너 기관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참여 시 매칭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파트너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기관의 정의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이 될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완화된 기준으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대표 기관이 지방 소재 파트너 기관인 경우에는 9대1이 완화 기준이 인정이 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칭 비율 완화 기준은 장애 목적 사업입니다.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사업 계획 시 사업 대상지의 장애 현황에 대한 분석에 이루어진 장애 목적 사업이며 장애 목적인 사업과 사업 수행 기간이 장애인 단체여야 할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9대1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방 소재의 제출 서류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장애 목적 사업으로 제한하여 9대1 적용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된 증명 서류를 코피스 제안서 등록 시에 제출해 주시고 기관 정보란에서 반드시 선택을 필수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장애 목적 사업의 기획에 대한 아는 추후에 저희가 안내서에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제공될 예정이어서 이 사업으로 제안을 하실 경우에는 기획 목적이랑 목적과 이제 달성돼야 되는 여건들을 꼭 확인하셔서 제안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조금 다른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최대 9년까지 지속 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총 6년까지 지속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지속사업의 여건은 사업 수행기관이 동일해야 되며 대상 지역도 동일해야 됩니다. 사업 수혜자도 동일해야 되며 사업의 영향, 임팩트 및 목적, 아웃컴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이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일부 파트너 기관만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되 별도 2개의 지속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관된 사업의 영향 및 목적에 의한 사업 대상 지역 범위 내에서 하위 행정구역으로 옮겨 진행되는 사업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의 여건 지원하시기 전에 여건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지속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의 심의 방식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N-1 공모 절차에 따라 종료 예정인 사업 경우에는 종료년도 3반기 사업 추진 현황서를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로 대체하여 저희가
대체하여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추후 코이카 사무소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에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료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회 대면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대면 평가를 통해서 지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기존 사업과 차별성, 영향이나 성과 등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기존과 달리 심의 기준의 사업 수행 역량과 현지화 계획,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여 지속사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속사업에 지원을 원하시는 기간은 3가지 형태로 조금 나눠지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22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22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료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현황서로 대체가 가능하시며 이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기완료된 사업의 약정이행 결과서를 포함하여 7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코피스를 통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상반기 회계 정산 보고 관련한 계획서는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20년과 21년도 기 종료되었으나 코이카 종료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형태에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기 완료된 사업의 약정이행 결과서를 7월 22일까지 ngo koika.go.kr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종료 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지속사업의 지원 연한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하는 마감이 8월 16일까지 접수 방법에 따라서 사전 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제안서 일체와 기완료된 사업의 약정이행 결과 보고서를 8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현장 점검 실시가 그 제안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7월 22일 이후 7월 23일부터 면접 심사 전까지 약 9월 30일까지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할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리며 각 사업 지속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만약 지속 사업에 제출을 원하시는 기관들이 이 3가지 형태에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기관과 형태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 제출, 접수 기한, 현장 제안서 접수 기간 이 3가지 방법들을 잘 확인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3년도 공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심사 기준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중점적으로 변경된 사항만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젠더, 취약계층 및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를 고려한 반영에서 한국의 ESG 관련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글로벌 사회적 가치 배점이 시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SG 관련 활동 지원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OECD 다크 통계 중에서 ESG에 관련된 7개 마커들 중심으로 이제 제안해 주시면 되고 제40차 국회의회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및 ICT 관련 내용이 사업의 내용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 내용도 글로벌 사회적 가치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 내역을 좀 잘 확인해 주시고 제안서 제출 시에 ESG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과 과학기술 및 ICT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이행 가능성의 배점이 30점에서 35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이 사유는 예산 편성
타당성이 기존의 10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 타당성은 기존의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와 안내서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의 기준 준수 여부 두 가지 항목을 검토를 했다면 금반에는 기존 두 가지 항목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상의 협력의무 준수의 상실성, 최근 5년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수행 결과, 불인정 미집행 현황, 정상검토 평가 등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 내역들도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예산 편성 타당성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이 되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ODA 인력과 청년 일자리 채용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정량평가 10점으로 배점되어 있었던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초과 분담 비율과 청년 일자리 창출 4점, 총 10점을 가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파트너 기관의 따라서 성장형의 경우에는 파트너 기관의 기존 재원 분담 초과 비율이 6점, 청년 일자리 창출 4점에서 총 10점이 가점으로 전환이 되었고, 진입형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팅 결과보고서 도출 여부에 5점, 청년 일자리 창출 3점,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초과 비율로 2점으로 해서 총 10점이 가점으로 전환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입형의 서면 면접 심사표도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진입형의 경우에는 신규 파트너가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고 규모가 작은 특성을 반영하여 현지 사업 운영 역량 항목을 신설하고 이행 가능 여부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사업 이행 가능성 100점을 상향하였는데요. 기존의 정책 부합성 10점, 사업 계획의 적절성 40점, 사업 이행 가능성 30점, 사업 지속 가능성 10점, 정량 평가 10점을 정책 부합성 5점, 계획의 적절성을 25점, 사업 이행 가능성에 60점을 배정하였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10점, 가점 10점으로 배점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진입형의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이행 가능성 배점이 조금 많이 상향되었음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경제 분야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연대 경제사업 용어가 사회연대 경제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계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으며 기관과 연대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연대 경제 분야 참여기관은 기존의 인증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총 3가지 형태의 기관이었는데요. 근본에 예비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생활협동조합 3개 형태의 기관을 더 추가함으로써 총 6개의 참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참여 의무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단체와 사회경제 조직 간 연대가 필수였으나 이 의무를 근본에는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는 유지하되 비영리 사회경제 조직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앞서 발표해드린 내용을 한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확인해 보시면서 근본 23년도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제출할 시에 어느 공모 플랫폼에 기관이 맞는지 예산과 사업의 내용, 형태, 규모,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공모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웍스 민간협력팀 강소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2023년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제안서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는 과정에서 서면 심사 들어가시기 전까지 어떤 사항들이 점검이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심사 절차, 사전 심사 항목, 기타 유의사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심사 절차를 살펴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진입형,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사업, 신규사업으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유형 모두 사전 심사, 서면 심사,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면접 심사 1회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전 심사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스크리닝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 심사란 이제 저희 코피스 시스템상 제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전 심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모 참여 자격,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제출 서류의 완결성, 그리고 결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되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에서 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전 심사 구성 항목을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원 자격 적격성 여부,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결격사항 해당 여부, 지원 제외 대상, 기타 확인사항 등으로 확인사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세부 내용은 저희 공모 안내서 D 사업 선정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전 심사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지원 자격 적격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 스크리닝, 사전 심사 단계에서 지원 자격 적격성에서는 이제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시는 법인의 성격이 이제 저희 쪽에 제안 가능한 법인 형태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해서 기관별로 설립 근거에 따른 법인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서류들로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공익법인 설립 허가증,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이 있겠고요. 저희 공모 안내서에 나와 있는 법률 외에 다른 기준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경우 저희 쪽으로 사전에 별도 문의 주시면 그 법인 형태가 저희 사업에 제안하기 적합하신지, 적합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별도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직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 이전에 법인 설립 신청서라던가 설립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유번호증 등은 제출을 해주셔도 저희가 조금 적격 증빙 서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완 요청이 될 수 있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기존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추진 중인 파트너 기관 역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의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출이 안 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가점 그리고 이제 매칭 비율 완화에 적용이 되는 파트너 기관 혹은 사업의 경우는 해당 증빙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가점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9:1 매칭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업 유형별로 필수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공모 안내서에 공모 제안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필수 서류를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필수 제출 서류라고 명시해 둔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파트너 기관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껏 선택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고요. 아래 앞서 말씀드린 가점과 매칭 비율 완화 관련해서 별도로 챙겨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점 항목 관련해서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 파트너 분담금 초과 분담 비율, 그리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 결과 도출 여부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때 파트너 분담금 초과 분담 비율의 경우에는 저희 제출해 주시는 예산서 기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채용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그리고 현재 채용된 인력은 없지만 향후 약정 체결 이전에 청년 일자리에 부합하는 인력을 채용 계획일 경우에는 청년 채용 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서류의 목적이 다른 만큼 한 명의 인력에 대해서 중복으로 제출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기채용된 인력이냐 아니면 추후에 채용된 인력이냐에 따라서 적격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가점 항목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만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 지역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제안 시 가점 5점이 부여가 됩니다. 해서 해당 사업을 제안하시는 파트너 기관에서는 해당 결과 보고서를 꼭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매칭 비율 완화 관련 증빙 서류를 살펴볼 텐데요. 매칭 비율 완화 조건으로는 장애 당사자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장애 목적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 소재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중 지방 소재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법인 증명 서류의 소재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요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이 불요합니다. 다만 위의 2가지 장애 당사자 기관인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 기관 정의에 따른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 목적 사업의 경우에는 DPO 인증 정관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장애 목적 사업 조건 중에 장애 특정적 사업에 대한 검토는 심사 시 진행되오니 별도 증빙 자료는 제출 불요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필수 제출 서류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사전 심사 검토 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제출 여부, 그러니까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제출 서류들이 적격하게 완결성 있게 제출되었는지까지 함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서 문서별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들로 결격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제안 제출 공문인데요. 사업 제안 공문은 시행 문서로 기간 날인이 필수로 되어져야 합니다. 아래 결격 사유로는 기간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내부품이나 이제 내부 결제 문서 등이 제출이 되었거나, 이 경우에는 당연히 수신자가 부재하겠죠. 그리고 공문의 일부 페이지, 그러니까 최종 공문이 2페이지짜리인데 앞장만 제출이 되었다거나 뒤에 장만 제출이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서의 재사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3년도 공모를 제안하는 공문이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22년도 이전에 제안했던 공문을 다시 한번 붙이는 경우가 있다거나, 시행 일자가 현재가 아닌 지금 시점이 아닌 2020년도, 2021년도 등이 될 경우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이카 지정 양식이 제공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최신의 서류, 그러니까 2023년도 공모 안내 시 붙임으로 들어가 있는 배포된 양식을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는 이제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 공모 안내 게시글이나 코피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서류들이 제안서나 예산서를 보면은 간혹 전년도 공모 진행 때와 아직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전년도 자료들을, 이제 전년도 서류들, 양식들을 사용해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저희가 매년 공모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3년도 공모 제안서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결격 사유로는 코이카 타부서 사업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기업협력실의 IBS 사업의 예산서 혹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기관 자체 양식, 2020년도 이전 공모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필수 서류 중에 일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커버 페이지만 제출되는 경우 등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서면 심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간혹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과정에서 작성은 한글 파일, 워드 파일에 하시고 제출본은 이제 PDF로 변환해서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 페이지가 아닌 일부 페이지만 변환이 돼서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 서류는 한글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책임자 지정 및 이력서 제출 관련인데요. 사업 책임자 지정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이력서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거나 추후 채용 등으로 현재 사업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 제출 서류는 모두 국문을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되며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이 영문이나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출은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출 기한 마감 일자가 시간이 8월 16일 자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시스템상 24시, 00시가 되면 17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시스템이 닫히게 됩니다. 해서 정말 늦어도 59분까지는 필수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후 6시 이후로는 문의 응대가 어려운 점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제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코피스 공모 제안서 제출 매뉴얼도 함께 배포해 드릴 예정이어서 그 과정은 해당 파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피스가 아닌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로는 받지 않고 있으며 기한이 초과된 접수 제안서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피스에서 사업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활용하시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접수하는 제안서는 진행 상태가 제안서 제출로 되어 있는 제출까지 완료된 서류라서 이제 사업을 제출하시고 나서 그 코피스 내에 사업 제안서 목록 조회를 들어가시면 사업 제안서 목록 리스트에 진행 상태가 있습니다. 해당 진행 상태가 제안서 제출로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간혹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2개, 3개의 제안서가 저장이 되었거나 제출이 되어지는 부분, 중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개의 사업만을 제출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유의사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저희 그 서면심사표의 필수 제출 서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적격하게 제출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여기 교육 자료에 담았습니다. 먼저 23년도 공모부터는 이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 기초선이나 목표치가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 부분이 수정이 되어 기초선, 목표치 중 일부 혹은 전체가 누락됐을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다음 김경렬 과장님 교육 시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제한 사업 유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코피스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래 표에 아주 간단하게 조금 구분을 해두어 봤는데요. 일단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공모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파트너 기간 모두 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파트너 기간의 경우에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제한은 불가하며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으로만 제한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제출 서류 일체이고요. 코피스에 접속하여 제출하실 때
코피스에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 이제 현재 공모 진행 중인 리스트들이 쫙 뜨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모명 2023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를 클릭하시고 응모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탭이 뜨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탭에서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제 해당 공모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4년도로 설정이 되었는지, 지속 지원 사업 여부에는 아니오로 표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지속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파트너 기간 제한 자격은 앞에와 동일하고 제출 서류 양식은 동일하게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제출 서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속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앞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7월 22일까지 이제 지속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하는 이제 공문이 먼저 제출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코피스 제출 경로로 가시면은 동일하게 공모명은 2023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요 게시글을 클릭하고 응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제 또 여러 가지 탭 중에 사업 개요 탭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신규 사업으로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지속 지원 사업 여부에 아니요. 그리고 지속 사업으로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지속 지원 사업 여부에 예를 체크해 주셔야지 각각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접수하고 지속 사업으로 접수해서 각 프로그램에 맞는 심사 기준에 태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결격 사유가 이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신규 파트너 기관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기존 파트너 기관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제출 양식으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안하는 경우, 그리고 2022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이 7월 22일까지 제출하는 지속사업의 제안 의사를 제출하지 않은 채 23년도 지속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파트너십 사업에 신규 사업이냐 지속사업이냐에 제안하시는지 점검 후에 코피스 시스템 내에서도 해당 경로에 맞게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앞에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기존 파트너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종료 사업의 유무를 보고 있는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대학을 별도 법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이카 대학교 사업 실적이 0회, 코이카 대학교 산단의 실적이 3회일 경우 코이카 대학교 혹은 산학협력단의 사업 실적이 3회로 둘 다 동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적만 인정이 됩니다. 즉 코이카 대학교는 사업 실적이 0회로 성장형으로 제한은 불가하며 진입형으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단은 성장형, 진입형 모두 제한이 가능하겠지요. 네, 다음으로는 지속사업 제한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다 안내가 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속 사업을 제한하시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이전 지속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전의 사업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표와 같이 그룹 A, B, C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경우에도 공문을 제출해 주실 때 시행문으로 직인 날인이 필수인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서면 심사 이전에 사전 심사에서 모든 사업들이 적격으로 검토되어 모두 서면 심사를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질의응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김경렬입니다. 저는 이제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관련돼서 그 제도 개선된 사항, 작년 공모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모 일반 사항에 관한 것, 그리고 예산 편성이나 이제 사업이 선정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좀 예측 가능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 자격이 좀 확대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수영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적 연대경제 분야라고 성장형 내에서 운영하던 분야를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이제 좀 범용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이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영리 파트너 혹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필수적으로 연대, 그러니까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그 사회적 경제조직 중에서도 비영리성을 띠는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영리 법인 중에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관련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 유형의 단체 다 모두 본질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독으로 이제 성장형 내 고등교육, 교육, 농림수산, 보건 분야에도 다 분야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성과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활용해서 단독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고요. 그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과 이제 그 컨소시엄을 이제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 벤처, 그 다음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들도 컨소시엄 파트너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개선 사항이고요. 두 번째 개선 사항은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이면서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의 사업이 경우에는 사업 제한 시 결국은 이제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그 기획조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사업의 그 기초성이나 목표치가 반드시 명기되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사업 심사가 가능하고, 실제로 선정되었을 때 현재 기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동일하게 학내 목관 전용의 경우에는 사후 통보 대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획의 성실성이나 정확성을 갖췄는지를 먼저 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간에는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더 이제 보장한다, 이런 취지로 좀 개선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제한 개수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십 사업 유형이 3개로 구분이 되었고, 또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1기 사업에 진행되고 있고, 2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과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과 같은 시기에 이제 공모가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기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진입형, 성장형도 제한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계세요. 하지만 전략형을 이미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입형이나 성장형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한 건만 제한하실 수 있고, 요것이 선정된다면 한 건 이제 수행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기 전략형 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계신 단체는 근본 전략형 23년도 착수되는 전략형 사업에도 제안서를 하나만 제출하실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3개 단체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또 간단하게 이제 신규 파트너 기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험이 없는 우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만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2개 사업을 제한하실 수 있고, 2개 다 선정된다면 2개를 이제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복잡해지는데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한이 가능한 단체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단체들에 해당합니다.
나는 우리 기관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만 해왔어. 근데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도 좀 생각이 있고 근본의 전략형에도 좀 지원을 해보려고 해. 이런 단체의 경우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안서 2개를 내실 수 있고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안서 3개를 내실 수 있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제안서를 2개 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략형이 하나 되시면 전략형 한 건, 그리고 전략형을 한 건 수행하는 단체는 나머지 파트너십 사업 유형에서는 사업을 하나밖에 수행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3개, 2개를 제안하시고 전략형 2개, 성장형 3개, 진입형 2개를 제안하시고 모두 선정됐다 하더라도 전략형에서 하나, 성장형과 진입형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제안서를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집중할 것이냐, 요것들은 또 우리 파트너 기관 내부적으로 좀 검토와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형 파트너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1기, 2기 지금 진입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입형 파트너 사업에 이미 참여해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계세요. 이 경우에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성장형 파트너십 이미 진입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입형의 발을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이미 발을 담고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신규 파트너 기관들을 대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그 경쟁 가능성을 좀 심화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계시다면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의지나 뭐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진입형과 성장형을 좀 이렇게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드린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개수는 2개, 그러니까 진입형 파트너십에 2개, 그리고 이미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는 1개밖에 내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3개를 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미 진입형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형을 하나밖에 못 내신다. 그리고 전략형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형과 그러니까 진입형의 2개, 성장형을 하나 냈을 때 두 개 파트너십 사업 모두 다 된다고 가정한다면 성장형은 하나, 진입형은 2개 하실 수 있다. 네, 동일하게 또 전략형도 냈고 진입형 2개, 성장형 하나를 냈는데 전략형이 하나가 되셨다면 이제 전략형 하나를 존중해서 진입형과 성장형 중에는 하나밖에 수행하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파트너 기관 분들 얼마나 헷갈리실까 좀 또 염려도 되지만 또 헷갈리시는 부분 질문을 주시면 또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변경된 사항들도 이제 앞서서 김수영 과장님이나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량 점수로 배정돼 있던 배점이 이제 가점으로 빠졌다라는 설명은 뭐냐면 총점 100점짜리 사업이 정량 점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90점 만점짜리 사업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기관에서는 평균 80점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파트너 분담금의 초과 재원 분담이라든지 청년 채용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들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파트너 기관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좀 그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점으로 뺐고요. 대신에 이 정량 점수를 차지하고 있던 10점을 각 5.5점을 글로벌 사회적 가치와 생물성 및 투명성, 그러니까 예산 항목의 타당성이나 뭐 적정성 쪽으로 이제 배분을 했고요. 김수영 과장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도 결국은 기관의 ESG 전략, 그리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그 공모 안내서에 적혀있는 7가지 정책 마커에도 또 부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기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가점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가점이 아니라 이제 정량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범분야 이슈를 굉장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고 또 주되게 이제 고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스스로 재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무성이나 투명성 부분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이제 점수를 좀 강화하면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자체적으로도 기관 자체적으로도 책무성이 높고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어떤 코이카의 의지나 이제 협력의 어떤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과 동일한 이제 심사 기준으로 활용해 왔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코이카와 협력하는 ODA 사업, 특히 시민사회 단체가 진행하는 ODA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초반에 사업을 이제 만들고 현장에서 이제 현지 CSO나 협력기관들과 이제 협업하는 방식들에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사회 단체, 국내 시민사회 단체의 성장과도 좀 연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목표 달성 및 시행 가능성,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현지에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성숙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국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내 중심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 현장에서 사업 수행하시는 게 굉장히 또 많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장에 대한 이해나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또 저희도 느끼고 아마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참여하시는 기관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필요한 사항들, 어떻게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 거고 현장에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또 심사 점수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은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확산하고 우리 그 SDG 목표에 이제 기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을 이제 우리의 어떤 진영 내지는 우리의 생태계에 이제 초청하고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취지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모두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우리 본 사업인 시민협력 프로그램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진입형 파트너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징검다리의 중간 이제 자리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기획이라든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사 내역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성과 중심으로 이제 구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또 현지 지역 조사도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사업들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좀 연착륙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수행 성과에 이렇게 부합시키는 형태로 좀 구현한 거다. 근데 이제 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그 가점을 또 정량 점수한다든지 배점을 너무 크게 하면 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못한 기관들에게는 또 차별적 요소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가점으로 이제 반영을 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서 양식 중에서도 좀 저희가 코이카 입장에서 이제 파트너 기관 분들에게,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해 주실 기관 분들에게 좀 성실하게 또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얼마나 이제 사업 내용이 현장화되어 있고 현지 CSO와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가 사업의 유지, 그리고 회복력의 확보, 지속 가능성, 이런 것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모두가 다 인식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현지 CSO와 어떻게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내지는 우리 기관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가들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기획하시고 제안하는 단계부터 우리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로서 현지 CSO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실제 실행될 단계에서는 어떤 현지 CSO들과 협력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아예 제안서단에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성해 주십사 제안서 내용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 제안서의 작성 요령이나 방식은 형식이나 주석으로 좀 달았으니까 그건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좀
가능한 많은 현지 CSO들로 협력하고 계시는 많은 현지 CSO 정보들이 이제 담길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23년도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에 참여하실 단체 중에 22년 현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들은 22년 사업부터도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23년도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을 위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보니 22년도 계속 종료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6월 중에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을 특별히 이제 안내드리고 이후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참여 인력, 한국 참여 인력이라든지 현지 CSO 내지는 현지 지부에 있는 현지 인력들 참여 인력 인건비들을 이제 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그 우리 사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투입 요소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이제 통상 전체 사업비의 30%로 배정을 하고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 40%까지 증액, 그리고 코이카가 정하고 있는 가급지, 특수지 가급지에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50%까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인건비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실제 인력 활용에 쓰시도록 하는 게 그 인력이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사업을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기회를 보장하기도 하고 그게 개발협력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인식은 코이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 인건비 증액의 실효성이 있는 형태로 좀 개선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 총 사업비의 40%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실 수 있는데 이때 뭐 파견 인력의 항공 운임이라든지 체재비, 뭐 예를 들어서 파견 수당인 거죠. 국내에서 근무할 때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근무할 때 이 비용들을 다 인건비 포션으로 잡았었거든요. 계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파견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 산출 내역과 그 파견 경비나 항공 운임 같은 경우는 별도 산출 내역으로 행을 달리한 다음에 비고에서 인건비로 표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표시한 것만 40%가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라내서 좀 인건비 포션에서 최대한 인건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견 인력이 없더라도 총 사업비 40% 내에서 인건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이유는 지속 사업으로 선정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현장의 사업 수행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2단계, 3단계 진행하면서 사업을 현장화할 거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건데 끝까지 한국인 인력이 파견돼서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제 지휘 감독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모든 걸 일일이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지 인력들이 역량이 제고되고 활동들을 다 이제 그 활동 베이스대로 이제 또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우리 시민사회 단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이기 때문에 파견 인력이 없더라도 인건비를 좀 활용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인 인력들 그리고 현지 인력들이 좋은 조건에서 계속 좀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주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 그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또 위험 관리도 잘 된다는 것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파트너 기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의 좀 인건비 상한 변경 내역이고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2,500 정도 되는데 1년간 그리고 2년으로 치면 2억 5천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파견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 30%나 40%로 했을 때는 인력 운영의 제한성이 너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규 파트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랑 협력만 안 해왔지 큰 기관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생 단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신생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건비가 이제 정부 협력 사업으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또 기관이 성장하는 데 주요한 이제 소스인데 그런 제약들이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 기관의 성장 그리고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좀 내부적으로 좀 조사도 했고 분석도 해본 결과 전체 사업비 50%까지는 인건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좀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개선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인건비의 편성 상한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안정적이고 좋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유지되어야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서 지속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또 이렇게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이자 지원이다. 너무 생생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제 계획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파트너 기관들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 관리비 비율도 편성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물론 인건비 상향 조정 같은 경우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것인데 일반 관리비 비율 상한 조정은 매 분기 진행되는 민간협력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그 정례협의회 멤버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또 요구를 해주신 부분이고 고맙게도 이제 그 해당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이제 함께 의견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해외 사례도 조사하고 코이카 내의 다른 유사 사업들과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성장형 진입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10%를 일반 관리비로 편성을 하실 수 있고 연차별로 이 10%를 어떻게 배분하실 건지는 이제 그 사업의 형태, 파트너 기관에서 어느 시점에 일반 관리비가 많이 쓰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자율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행보증증권 가입비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 외에 이제 대학 간접 경비가 필요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대학 간접 경비는 연차별 코이카 분담금의 5% 내에서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 금액이 뭐 진입형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년,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년까지 이제 대학 간접 경비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합산 금액이랑 일반 관리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학 간접 경비를 뺀 금액만큼만 일반 관리비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연차별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와 또 별도로 인권 옹호비, 이게 네이밍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권 옹호비라든지 현지 CSO 협업 비용이라는 것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양식이나 이제 약정 체결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환경사회 인권 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현장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수혜자들 내지는 협력국 주민들한테 뭔가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도출됐을 때 이거는 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보안 기제가 있어야 돼 내지는 보안 수단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도출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도출되었을 때는 사업비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수혜자라든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 비용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권 옹호 비용이라는 것들을 책정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예측건데 이렇게 장애 특정적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이더라도 좀 포괄적 의미에서 이제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기자재나 인프라를 설치하는 비용 혹은 이제
우리 협력국 수혜자들이나 참여 인력들의 어떤 인권 침해, 뭐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강사를 모셔서 이제 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내지는 뭐 그런 것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뭐 조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권 옹호 비용들을 책정하고 또 집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CSO 협업 비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우리 뭐 지부라든지 아니면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협력국에 있는 로컬 CSO들과 협력하면서 뭐 현지 인력 인건비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비용을 사업비에서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지 CSO 내지는 현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되어야 우리 국내 시민사회 단체도 해당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현장화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당 현지 인력들에게 제공되었던 기관 자체의 뭐 교육 외에 추가적인 교육 훈련 소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배정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현지 CSO 협업비라는 항목으로 좀 편성을 해서 활용하시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현지 인력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서에 비고해서 현지 CSO 협업 비용으로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현지 CSO의 역량 강화라든지 협업에 소요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조사하고 트래킹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파트너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상황일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야 뭐 부수적인 필요 경비 같은 것들을 또 반영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격 증빙 기준을 뭐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고 그거를 다 영수증을 스캔해서 보내라,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영수증을 뭐 A4 용지에 붙여가지고 스캔할 인력들을 뽑아야 되는 것들도 이제 사업 예산서에 계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23년도 사업부터는 그 적격 증빙이라는 기준 자체는 계속 유효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적격 증빙 기준 외에 사업 현장에서 협력국에서 통용되는 법적으로 내지는 그 상거래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이제 증빙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증빙의 어떤 기재 내용의 성실성이라든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실제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보안 기재들, 뭐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뭐 검수조서에 찍혀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집행의 실제성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빙을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무슨 몇백 킬로 떨어진 마트를 가셔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지양하시고 사업 효율과 편의성을 좀 도모하실 수 있도록 좀 환경을 개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에서 이제 기관 자체의 책무성이나 투명성을 우리가 보기로 했다. 그 취지로 세부적으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이제 협력 의무의 성실성을 따져볼 것인데,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상의 성실 의무라 하면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해당할 것 같은데, 결산 정보의 공시라든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결과를 이제 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만 심사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존의 사업 수행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연도에 수행한 정상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미집행 비율이나 뭐 불인정 비율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정상 검토 평가표상 얼마나 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심사에 반영할 거라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고, 추가적인 뭐 내용을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도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실제 예산서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하실 때 변경된 단가 기준들이 있는데요. 국외협의 기준이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었는데 3급 이하는 이제 없어지고 최하 등급이 3급입니다. 그래서 3급, 4, 5급도 3급 기준에 맞춰서 이제 국외협의를 편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협력국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로 예를 들면 뭐 다르에살람에 들어갔는데 뭐 아루샤로 이제 지방 출장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땐 결국 주재국 내 여비가 들어가는데 이 여비 기준은 어떤 걸 쓸 거냐라고 할 때 탄자니아 기준 외국인들은 국외여비 기준을 그대로 쓸 거고요. 탄자니아 내에 이제 해당 국적자들은 국외여비 기준에 3급 기준을 상한으로 쓸 겁니다. 그런 취지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활동들이 이제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 공모 설명회도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번 강의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는 어디 이제 기록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는 계속 복제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강의자의 어떤 독창성이나 강의 내용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측면이나 초상권 측면에서 추가 비용을 사실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콘텐츠로 강의가 제작돼서 지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좀 50%를 증액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의 참석 수당도 1회 뭐 1인 1회에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좀 증액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공공 영역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 간에서도 좀 주지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이제 제공받는 경우에 거래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권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코이카도 그렇고 우리 파트너 기관들도 그렇죠.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저가에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물품이라든지 가격은 싸지만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갖춘 이제 용역 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해주길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도 이제 맞물리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과정에서 이 발주처,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코이카가 될 수도 있는데 돈을 지급하는 사람, 공급을 받는 자가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공급자로 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부패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처 선정 절차를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좀 변경된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요렇게 예산서 내용을 제가 예산서를 하나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이제 비고에서 드롭박스에서 이제 그 집행 항목의 성격을 선택을 해주시면 각 연차별로 그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비용들이 계산이 되고 편성 비율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예산서를 이해하시고 요 비고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회계교육 통해서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들 안내드렸던 자료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것으로 제가 이제 공모 관련돼서 이제 제도 개선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윤리준법팀의 김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코이카 파트너의 반부패 청렴 의무라는 내용으로 이제 교육 자료를 들고 왔는데 사실은 뭐 부패하니 혹은 청렴하지 않으니 뭘 하시라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을 할 때 사실은 파트너분들과 연계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하고 반부패 청렴이 좀 딱딱한 주제이긴 하지만
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부패와 청렴이 무엇인지 정의를 살짝 살펴보고, 저희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 그리고 코이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지침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고 상담 채널을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패 행위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패 행위가 뭘까요? 이게 좀 딱딱하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부패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 행위가 공직자가 지위, 권한 남용, 법령 위반으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있어서 법령을 위반을 해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그런 행위들을 은폐하라고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부패는 좀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정청탁,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갑질, 불친절, 불투명한 절차, 소극행정, 그리고 불친절한 업무 태도까지도 포함을 해서 부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코이카가 파트너 기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교육 자리를 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이라는 의미도 살펴보시면 당연히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패, 소극적 의미의 부패의 반대 개념. 그래서 반부패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까지도 이제 청렴이다, 청렴과 동의어다 라고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런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자 방지를 하고자 국민권익위, 인권위, 고노부, 기재부 등 주요 부처에서 이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침도 마련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우리 정부의 반부패 법률은 너무 잘 아시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요즘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사업을 하실 때 많이 접하실, 그리고 아마 NGO 보조금 사업, 다른 부처, 정부부처 보조금 사업 하시는 경우에는 공공제도 환수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공제도 환수법도 요즘 권익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청탁금지법은 16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뭐 새로 완전히 아예 없었는데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기존에 부패방지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뇌물수수 사건이 일어나도 무죄 판결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공공부문의 부패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낮아지니까 그 기존의 법령을 보완하고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코이카를 포함한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는 다 적용 대상이 되고 언론사에 재직 중인 분들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랑 업무를 하실 때 만나는 본부 직원, 그리고 해외 사무소 직원, 외교부의 직원들 다 이제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연히 이제 부정청탁하지 말아라, 금품 등을 주고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인허가 할 때 직무처리, 그런 직무처리, 아니면은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할 때 감경, 면대해달라는 그런 청탁하지 말아라,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부정청탁하지 말아라, 이렇게 14가지 금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농수축산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내에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끔 법률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1시간에 이제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할 때 1시간에 4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1시간 이상 하더라도 하루에 6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뭐 저희 코이카 직원이나 다른 공공기관 또 정부부처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강의료를 책정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2번 금품등 수수금지 쪽으로 돌아가면요. 코이카의 업무 파트너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시고 실제로 어플라이 하시고 약정서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 공식 업무 파트너이실 수가 있고 약정 체결 전이라 하더라도 저희랑 업무 협의를 하시게 된다면 업무 파트너이세요. 근데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명드렸던 뭐 농수축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코이카와 업무 협의하실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사무소에 나가거나 본부에서 회의를 할 때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주시거나. 근데 이게 저희가 받는 순간 저희도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직원이 되고 주시는 분들께서도 그 기관 자체가 법적 처분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꼭 이거는 좀 유의를 해 주셔야 서로 난감한 상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혹여나 누군가가 이거를 요구할 시에는 이게 법령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주시면 안 되세요. 이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거는 5월 19일에 이제 시행이 된 좀 따끈따끈한 법률인데요. 권익위에서 TV 광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LH 투기 사태 때문에 좀 유명해진 법률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자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그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이랑 같이 만들려고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해충돌방지법 내용만 빼고 청탁금지법이 먼저 제정이 됐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작년 이제 LH 사태 덕분에 작년에 겨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권익위에서도 요즘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기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됐을 때 공정한 직무 수행에 저해된다 판단이 되면 이거를 사전 예방을 해라, 이거 피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10개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공직자가 해야 할 5개 신고 제출 의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코이카 업무를 하실 때 코이카 직원이 여기 이제 보시는 이런 신고 제출 의무를 하지 않거나 제한 금지 행위를 하자 이거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접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코이카랑 업무를 해야 되는데 코이카 직원이 이 건과 어떤 사적 이익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것 같고 우리 기관이 만약에 손해를 볼 것 같다,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예상이 되면 그거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윤리조법팀 저희 팀으로 신고해 주실 수 있고 또는 국민권익이나 감사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건 제3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상황 혹은 내가 제3자이지만 이런 행위가 벌어짐을 발견하셨다 하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봐주시면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정 환수법입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2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다른 이제 보조금 사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기관이어서 그 정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청구로 이익을 받는 경우에 환수하고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부과 징수, 그리고 부정청구가 그런 부정행위가 있을 때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신고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유의해 주셔야 될 사항은 앞서 이제 김현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이런 계획을 투명하게 잘 짜주시고 정산을 하실 때도 회계정산 기준에 맞춰서 정산을 잘 진행해 주시면 사실 되는 사항입니다. 부정 청구를 하시거나 허위 신청 아니면 목적에 사용하시거나 혹은 영수증빙 하나로 중복 신청을 하시는 등의 행위를 하시면 안 되는 건이고, 그런 행위의 경우에 당연히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제재, 사업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제재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부패 청년 관련 주요 지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법률을 잘 지키고자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을 좀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임직원들이 해야 하는 거는 윤리 실천 규정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성비위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부패 공익신고, 어떻게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런 주요한 내부 규정들은, 모든 내부 규정은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협력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희망하시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알리오 사이트에 가시면 시민사회협력사업과 관련된 내부 규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민간협력사업 규정,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사업에 관한 지침, 이건 저희 다자실이랑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전략형 파트너즈 사업에 관한 지침 등 다양한 내부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알리오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부 규정을 만든과 동시에 좀 반부패 청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청렴한 업무 체계를 좀 만들고 외부 파트너분들한테 의도치 않은 그런 갑질을 한다든지 그런 소통, 불통 그런 노력을 좀 불통을 없애고자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 청년 의무 교육 2시간, 최소 2시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파트너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갑질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예방 교육도 이제 직계별로 하고 있고요. 또 CS 교육, 소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CS 교육도 전 직원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해피콜을 연 3회 정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파트너분들, 여기 계시는 이제 시민사회협력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파트너 기관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전화 모니터링이 갑니다. 전화나 웹메일로 웹메일을 이용한 그런 조사가 가는데, 혹여나 저희 직원들이 파트너분들과 업무를 할 때 갑질이나 이런 갑질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충분하게 소통을 했는지, 충분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자 청년 해피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외부 자체 청렴도 조사, 그리고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도 있고요.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PCSI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로 등록이 되시면 다양한 계기에 저희 쪽에서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뭐 전화나 이메일로 저희 코이카가 잘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십사 그런 연락이 갈 겁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혹여나 뭐 저희 쪽에 소관 파트너 부서에서 뭐 개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불편한 점이 있으셨거나 하면 이런 조사 계기에 의견을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저희 팀이나 뭐 소관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항상 피드백을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소통 노력은요, 민간협력 그 정례 협의회 또 시민실에서 연 3회 정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사장님 주재로 개발연합 파트너와 함께 리스닝 토크 행사 그리고 소통의 주간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도 의견 개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서 저희 쪽으로 코이카 측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신고 상담 채널입니다. 저희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나 뭐 코이카가 업무 이런 점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비위행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좀 발견이 될 경우에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저희 고객 신고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익명 신고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올해 방침이 좀 있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 그런 점은 좀 염려하지 않으시고 저희 쪽으로 얼마든지 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뭐 금품 수수 아니면은 뭐 금품을 요구했다라든지 향응 요구를 했다, 압력 행사, 갑질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저희 뭐 대표 홈페이지 고객신고 채널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면 뭐 상담과 신고가 저희 감사실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저희 팀, 본부윤리준법팀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객과 통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고객신고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KWC라는 외부 전문 업체의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뭐 부정청탁 신고, 금품부수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고자의 본인 밝히셔야 되고요. 뭐 여기 혐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입력하게 되는데 사실은 본인의 신분 공개를 안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익명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뭔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다면 그걸로 그냥 진행이 되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인복이 되어 있는 건이라 할 때는 사실은 조사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보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는 신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채널로 이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부디 이런 부패 행위,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합니다만 혹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채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메일 혹은 전화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로 또 한 번 뵙게 되면 반갑게 그때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